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A 코드, 그다음에 이제 골격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세한 거를 할 건데, 내일 저희가 그 판을 만들었어요. 체질별 그 청심환 같은 판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니까 그 환을 그 하기 위한 체질, 그리고 이제 그 한약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거예요. 우선은 저번에 우리가 분석에 들어갔을 때 분석에 들어가서 A 코드를 했어요. A 코드가 무엇이냐? A 코드는 우리가 28,000가지의 건강할 때 나오는 주파수를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A서부터 Z 코드까지. 예를 들면 이제 자골, 신경통. 그러면 G 코드로 뭐 1640287 이렇게 뭐 이렇게 코드 분류를 했어요. 자골 신경통이 똑같은 자골이 있는데 이거는 A 뭐 3654 뭐 256 이렇게 A 코드, G 코드, B 코드, C 코드, D 코드 이렇게 해서 Z까지 그 병명을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에 A 코드를 하냐 이거지. 그러면 A 코드로 된 게 제일 많아요. 분류해 놓은 게. 그래서 A 코드로 된 걸로 시작된 거를 골격서부터 뭐 근건, 내분비, 뇌, 파워플라워 쭉 해서 정서까지 A로 시작된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85% 이상을 잡잖아요. 5%. 근데 어떤 그 환자가 A 코드에서 기생충이 나왔어요. 뭐 97%가 나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암 환자야. 이 A 코드에서 지금 제일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기생충이라는 거야. 이 기생충에 의해서 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 환자 있을 때 기생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암세포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 뭐 예를 들면은 일반적 뭐 3형태. 그러면 이 사람은 암이 3기로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코드는 이서부터 여기까지 암 뭐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다 이거예요. 암. 요거를 유념하라.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A 코드를 처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A 코드가 뭐예요? 자꾸 물어봐요. 근데 그 A 코드라는 거는 골격서부터 정서까지 A로 시작되는 코드로 한 것 중에서 이 사람한테 가장 지금 유념해야 될 거, 가장 지금 현재 더 파악을 해야 될 게 이제 무엇이냐예요. 그래서 A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의 그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무엇이 다를까라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요 A 코드를 분석만 해더라도 이 사람이 조금 이 부분은 좋아졌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코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소분류가 있어요. 자, W의 골격, 근건, 내분비, 바우플라워, 병원균, 생식, 소화, 순환, 신경, 암, 오간, 운동, 장부, 정서 이렇게 W를 분석한다 그랬어요. 7번에서 8번. 10번 하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10번 하셔도 돼요. 10번.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7, 8번 중에서 나오는 것을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W를 분석을 했을 때 처방이 나와요. 처방. 예를 들면 자골신경통이 아까 나왔어요. 자골신경통이 B1 처방에서 11번에서 35번. 어떤 사람 자골신경통 GB 30에서 34. 자골이 틀어져 있는데 어떤 거는 방광경 경락 때문에 온 거고 어떤 거는 족소양 담경 경락에 의해서 자골신경통이 온다는 그 처방을 적으셔야 돼요. 이거 안 적고 이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갖고 오시면 야, 이 사람이 자골신경통이 무슨 원인에서 왔을까를 제가 몰라요. 이제 처음에 이제 환자들이 막 분석을 해서 저한테 보내와요. 그럼 우리 그 힐링센터나 아니면 의사들이 근데 이런 자골신경통의 원인이 다 있는데 이거를 딱 빼버리고 적으니까 이거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거 예를 들면 기생충이나 뭐 오간이나 뭐 눈, 코, 입 뭐 이런 원래 원인이 경락이 안 나온 것들도 많아요. 그냥 그런 거는 적으셔도 되는데 이 처방에 경락이 나온 거는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14개의 경락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병이 오는가를 이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제가 이 14경락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모두 장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6장 6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장부라고 있잖아요. 이 장부하고 이거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저처럼 오랜 시간을 하게 되면 그냥 쭉 제일 먼저 경락을 먼저 여기에 처방에 경락 나온 거 어저께는 이제 두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81년생 80년생 그러니까 하나는 원숭이띠 하나는 닭띠예요. 부부가 왔는데 임신이 안 돼.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임신이 됐대요. 임신이 됐는데 아기가 한 1년 안 돼갖고 이제 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디프레스가 되면서 이제 사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죠. 그게 더 압박이 오는 거예요. 불임 때문에 온 거예요. 불임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분은 방광경 경락과 신장경 경락이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요 남편은 담경 경락이에요. 족소양 담경 경락. 그런데 이 81년생 여자분은
생식에서 뭐가 나왔냐면 월경이 나왔는데 혈전 그 순수한 물로 씻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혈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비장. 응. SP가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장부에서 이 사람은 비장 기능 저하가 나왔고, 장부에서 이 사람은 담낭과 신장염이 나왔어요. 그리고 T2도 나왔어. T2. 삼초경, 수소양 삼초경. 자, 이 수소양 삼초경은 요 손목을 통과해서 귀로 가는 23개의 수소양 삼초경 경락인데 이게 호르몬까지 상관이 있어. 호르몬. 이 임신이 안 되니까 뭘 했냐면 이 여자분이 그 인공수정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계속 호르몬 주사를 맞은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삼초경 경락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 밥도 식사도 불규칙해. 그래서 그것도 있고 방광경 경락도 있고 신장경 경락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우선 호르몬 조절을 좀 해주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 먼저 생리가 35일 주기예요. 자, 제가 이제 불임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난소 우리가 월경 말 그대로 월경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달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15일째 됐을 때 보름달이 뜬 것처럼 난소도 보름달처럼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정자가 눈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난소를 위해서 난소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정자가 막 달려와서 수정이 되는 건데 요 사람 같은 경우는 난소가 이게 타원형이 되지 않고 이 겉이 쪼글쪼글쪼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일째 되면서 표면 장력에 의해서 터져서 생리가 나와야 되는데 쪼글쪼글하니까 늦게 터지는 거야. 그래서 주기가 35일 주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한테는 이제 호르몬 뭐 수소양 삼초경도 넣어주고 요게 이제 한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담낭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나왔냐면 뇌졸중이 나왔어요. 뇌졸중이 나왔고 또 뭐가 나왔더라? 몰라. 근데 좀 비만인 것 같아요. 생식에서 전립선이 나왔어요.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이 담낭이라는 거는 쓸개야, 쓸개. 이 쓸개는 뭐냐? 우리가 지방분해를 해줘요. 지방분해 효소. 저번에 여러분한테 우루소, 대속시, 콜릭애시드. 이 우루사 성분이에요. 이게 담낭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전립선 쪽에 기름이 끼고 뇌 쪽에 기름이 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술 먹으면 안 돼 그랬어. 그리고 밥 3끼 먹어.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셔줘. 그 다음에 복부 운동을 해줘. 이렇게 제가 처방을 내렸어요. 물론 한약을 먹겠죠. 왜냐면 혈관 청소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처방을 내리면은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은
다들 어셉트를 해요. 어그리를 하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들으면은 안 가, 안 와. 왜? 무슨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있어? 그러고 안 와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제 얘기를 들어서 오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온 거야. 그래서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이제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눈빛이 벗어. 처음에 아들이 탁 앉는데 귀찮은 거야. 이런 데를 뭐하러 데리고 왔냐는 식으로. 그런데 내가 이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경락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고 또 이게 배운 사람들, 요새는 다 배웠잖아요. 뭐 옛날처럼 뭐 중학교만 졸업하고 뭐 시골에서 자라고 이런 경우는 거의 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다 배웠어. 자기네들 어떤 뭐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았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 어그리를 해요. 왜냐면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제일 내 말을 안 듣고 의심의 눈초리를 하는 게 뭐냐면 돈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안 믿어.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아무 그게 믿질 않아요. 그런 사람 참 힘들고요. 할머니들, 정말 무지 할머니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경락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먼 나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일수록 또 배운 사람일수록 이런 경락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거의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락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계에 대해서는 항상 경락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은 뭐 수소양 삼초견이요, 조폐음 비경이요, 수태음 폐경이요, 이런 앞에를 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폐경, 위경, 비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워서 이 기호만 외우시면 돼요. 이 기호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이건 블레더, 이거는 방광, 스플린, 이거는 비장, 이건 키드니, 신장, 갈블레더, 담낭, 다 그거를 통과하는 경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락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대분류를 좀 들어가서 그러면 자 소분류는 뭐냐 이거지. 소분류. 이 소분류는 언제 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분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비만 환자가 왔어. 비만 환자가 왔는데 비만이라는 글자가 안 뜨는 거야. 대분류를 했는데 이 사람 분명히 딱 봐도 이게 뭐 이게 비만이야. 그 비만이란 글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떠한 경락이 예를 들면은 비만이 오는 원인이 신장경 경락, 갈블레드, 족소양 담경 경락, 뭐 조경명 위경 경락, 조폐양 방광경 경락 다 원인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는 비만의 원인이 호르몬 밸런스가 문제로서 올 수도 있고 또 뭐 쓸개에서 담즙 분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신장이 안 좋은데 부기물살이 있을 거 있고 두 가지가 겹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인데 비만이라는 글자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비만을 설명할 때 이런 14개의 경락이 왜 이게 돼서 비만이 왔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그 사람 눈에 비만이라는 것을 나오게 하려면 소분류로 들어가서 비만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분류에 보면 우리가 뭐 월, 일, 뭐 이게 그 몇 월 며칠
이 그 어떤 명리학적 개념으로 소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비만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 비만을 하면 되고, 우리가 오간이 있잖아요. 여기 대분류에 보면 오간이라고 있었잖아요. 오간. 여기 오간 있네. 다시 골격, 근건, 이건 순서대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계속 외우셔야 돼. 내분비, 뇌, 바이오플라워, 병원균, 생식, 소화, 순환, 신경, 암, 오간, 운동, 장부, 정서에서 오간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눈이 나쁜데 내가 필요한 글자가 안 나와. 이럴 땐 소분류로 눈에 들어가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자가 나올 경우를 할 때 소분류를 하는 거고, 그냥 내가 어떤 원인이 해서 왔을까 이런 경락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대분류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분석에 보면 A 코드, 대분류, 소분류 요 세 가지가 돼 있는데, 소분류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꼭 내가 눈을 봐야 되겠다. 어떤 환자가 있는데 처음부터 나는 눈이 안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눈이 안 나와버려. 당황하잖아요. 그럴 때는 소분류로 들어가서 눈을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요. 오늘 골격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어저께 어떤 간호사예요. 간호사가 이제 주사를 되게 잘 놓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기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는 데가 이미 세포가 죽었어. 괴사가 됐어, 세포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통증 클리닉에 가서 여기다가 트리암시놀론하고 리도카인. 자, 이거는 부신피질 호르몬이에요. 리도카인은 마취제예요. 이거를 몇십 번을 맞은 거야. 아프면 거기 가서 맞으면 또 괜찮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괴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세포가 괴사가 된 거는 괜찮아. 부신이 망가졌겠죠. 그래서 온몸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파스 있어요. 파스에 보면 케토펜, 그다음에 예, 케토플락제제, 이건 소염 진통제예요. 케토톱 이런 거 전부 다 이 파스는 피부를 통해서 약효과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진통 소염제이며 트리암시놀론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덱사메타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고를 바르는 것도, 파스를 바르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그걸 에브리데이 두 달 내내 발랐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괴사가 돼요. 그 옛날에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그 아이가 5살짜리 아이예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그 작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는 거야. 발을 못 써. 이렇게 쓰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나한테 일주일인가 열흘이 지나서 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미 거기가 괴사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하고 이제 우선 다리 길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교정을 해주고 근육을 바로잡았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혈액순환제 토코페롤이라고 있어요. 토코페롤. 토코페롤에다가 소염제를 쓰고 그 다음에 소화제를 써서 아기한테 먹였어요. 일주일 하니까 걸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는 이 아기한테 그 의사가 덱사메타손 주사를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게 이제 근육이 괴사가 됐는데 그러면 이 손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경추에서 온 거예요. 경추. 경추는 7개의 마디로 돼 있어요. 이게 척추하고 연결이 돼서 척추 12개 하고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신경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하고 연결된 손하고 연결된 부위에 경추가 눌려버리니까 순환이 안 된 데다가 이 트리암시노론과 리도카인을 써서 괴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경추를 잡아줘야 돼. 그래서 경추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장을 좋게 해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척추 4번에서 5번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왜? 척추는 4번과 5번에 신장이 있어, 신장.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좁아져요. 좁아진데 균일하게 좁아지면 문제가 없는데 균일하게 좁아지지 않고 조금 차이가 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골반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골반이 틀어진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경추, 그 다음에 손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 손목만에다가 이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를 써버리니까 결론은 여기까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못 고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척추를 잡아주고 경추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세포를 재생시키는 콜라겐이라든가 토코페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재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재활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골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골반이에요. 골반. 그래서 이 골반이 방광경 경락이냐, 족태양 방광경 경락이냐, 동맥이냐, 또 담경이냐, 위경이냐, 냐에 따라서 골반의 원인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족소양 담경 30번에서 34번 여기 환도라고 해서부터 요 밑에가 혈이 막혀가지고 골반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골격에서의 처방이 어떤 경락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골격, 이제 근건, 그 근건 내분비 요거를 다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위경이다, 비경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식사가 불규칙해서 족삼리 쪽 여기 뭐
30에서 34번 여기도 족삼리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족삼리 쪽에 그 식사가 불규칙해서 여기가 문제가 와서 골반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경추까지 문제가 오는 거죠. 이런 경락이 뜨면은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을 미루어 짐작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개의 경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장부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방광경 경락과 신장경 경락에 많이 맥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커피를 마시거나 이건 뇌각수가 고장이니까 자세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커피 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잔만 마시면 안 돼요. 이래요. 한 잔을 마셔도 이건 중추신경 흥분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또 마시면 또 이게 냉각수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단호하게 내가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흐리멍텅하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유 뭐 그냥 한 잔 정도는 뭐 테레비에서도 뭐 한 잔 정도는 뭐 좋다고 하니까 한 잔 정도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No,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료를 하려면은 병은 쉽게 나지만 치료하려면 쉽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커피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고집쟁이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격에 들어가서 이제 예를 들면 경추, 견부 뭐 이게 무슨 뜻일까? 자골신경통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글자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시고 그거를 여기가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일일이 그걸 다 또 설명하려니까 또 저는 사실은 양자파동을 분석해서 뭐 의료 지식이야 제가 이제 있지만 그거를 뭐 해부를 많이 하고 뭐 정형외과 의사처럼 여기는 뭐 승모근에 무슨 근 이렇게는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분류에서 골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뼈는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육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등이 이렇게 굽었어요. 뼈가 굽은 거는 굽은 거지만 먼저 근육이 굳어진 거예요. 그 자세로 오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할머니들 보면 오자 할머니가 있어. 오자 할머니. 그 할머니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엉덩이는 뒤로 빠져 있어. 거의 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있어. 꼬부랑 할머니는 피는 게 불편한 거야. 왜? 이 근육이 이완돼 늘어진 채로 있고 거기가 탄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피려면 아픈 거야. 우리 그 다리를 딱 찢을 때 이게 안 쓰던 근육을 하면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뼈가 이렇게 굽어지신 분들은 거기에 근육이 다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 애기들 이렇게 처음에 태어나면 이게 발 이렇게 하면서 쑥쑥쑥쑥 큰다고 하면서 발을 이렇게 2개를 붙여주고 하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리가 일자로 이렇게 펴지잖아요. 척추가 펴져요. 척추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O자 다리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허리가 제일 먼저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김세연의 스본수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보고 스스로 치료한다예요. 이 사람이 독일에 이제 광부 그쪽에 가서 하다가 보니까 맨날
이렇게 걸머지고 가다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뭐 마사지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두 개가 같아야 돼. 우리가 엎드려요. 이렇게 세배 상태에서 세배를 한 상태에서 엎드려서 다리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 이렇게 이 발목과 이 발목에 붙여봤을 때 발목이 아니고 발 뒤꿈치끼리 해서 같아져야지 되는 거지. 한쪽이 길거나 한쪽이 짧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다리는 뒤에서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제 길게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아져요. 일시적으로라도. 그거는 근육을 갖다가 이쪽에 있는 근육을 해줘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뼈를 맞춘 게 아니에요. 근육을 맞춰준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더워서 히터를 끌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뼈가 다치고 외상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뼈의 근육과 건막류 이게 얼만큼 플렉시블이라는 것은 탄력이 있냐는 거예요. 탄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장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왜냐? 척추가 있어요. 척추가 있으면 이 척추에 방광경 경락 11번에서 족태양 방광경 경락 11번에서 35번 사이에 여기에 모든 육장육부의 혈이 다 있어요. 12개가. 뭐냐? 폐유, 간유. 대한민국의 명절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설날에 가족분들에게 드릴 선물들을 준비하셨나요? 신유, 방광류, 미유, 비유, 담유, 삼초유, 신장유, 신유 다 있어요. 여기 다 여기 척추에 연결된 데에 이 혈자리가 다 있는데 여기에 근육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바로 서면은 이 육장육부가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골역부 모든 병은 척추에서 온다. 모든 병은 뼈와 근육에서 온다. 라고 설명하는 게 정골역법이고 이 김세원의 수본수도 모든 거는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고 근육은 손가락 10개 끝, 손가락 끝에 10개, 발가락 끝에 10개, 그 신경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낸 사람이 김세현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김세현의 수분수도, 물론 이 사람이 2021년인가 202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론은 자기는 이게 경락하고 연결이 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경락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틀리는데 그렇지만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모든 신경이 손가락 여기 끝에 신경에 발가락 끝에 신경에 이거를 해서
요 끝에를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걸 해주면은 이제 근육에 들어가는 힘이 틀려진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일부러 거기 가서 독일에 가서 이 김세원 씨한테 배우고 그 학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추나요법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육장육부에 경락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격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근거는 근육과 건망류예요. 근육과 여기 있네요. 근육과 건망류. 그래서 근육은 이제 태음 폐경에 연결이 돼 있어요. 왜? 폐에 산소가 없어져 버리면 근육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 뇌출혈이나 이제 예를 들면 심근경색, 심장이 경동맥이 파열됐어요. 경동맥 파열. 그 2019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2019년에 이제 김철은 씨라고 제주도에서 이제 심장의 경동맥이 터져서 그 골든 타임을 놓쳐서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시간 동안에 이게 이제 다 피가 범벅이 되면서 이제 제주도 병원에서 못 한다고 하고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오른쪽 뇌 쪽에 그 산소 공급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근육이 어떻게 되세요? 한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폐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폐가 좋은 사람들이 차범근이나 이런 사람들은 1분에 50번이 안 뛴대요. 우리가 보통 68에서 72회가 펄스 맥박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차범근 그 선수는 50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 글리코겐 안에 산소를 없어도 무산소여도 그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캐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육과 폐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폐가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됐죠? 대장경. 수양명 대장경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근육의 대장경 경락이 막혔다, 폐경 경락이 막혔다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 좋은 곳에서 운동하세요 하고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근건에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설명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류마티즘은 왜 오냐 그래요. 그 류마티즘은 보통 사람들이 염증, 인플레이션, 감염이 되거나 염증이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신경과 근육을 타고서 그 염증이 돈다 그래요. 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류마티즘이 빨리 왔을까? 류마티즘은 내가 먹는 양보다 움직이는 양이 많을 경우에요. 그러면은 근육에 있는 그 글리코겐에서 영양을 갖다 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제때 먹어서 여기에 영양이 잘 갈 때는 굳이
여기에 있는 근육을 쓸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내가 밥을 안 먹고 열심히 뭔가를 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근육 에너지를 갖다 써버리게 돼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먹는 양과 동일하게 움직여줘야 돼. 단백질이요, 글리코겐이요, 콜라겐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먹는 양보다 움직이는 양이 적을 때 당뇨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먹는 양과 항상 움직이는 양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서 적당한 양을 먹고 적당하게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류마티즘 환자, 그 근육과 건의 류마티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이고 식사를 제때 안 했네 하고 식사를 제때 하셔야 되네요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100% 맞아요. 왜? 류마티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근건에 가서 근육통 통증에 가면 근육통 상해. 이게 뭐냐면 근육이 상했어. 그래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골격, 근건. 자, 이제 여러분들 내분비. 자, 내분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럼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뭘까? 첫째, 갑상선. 갑상선에서는 뭐냐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이라는 거는 뭐냐? 어떠한 우리가 예를 들면 TCA 사이클이든 어떠한 우리가 그 메타볼리즘 뭐 우리 몸을 움직일 때 여기에 효소로 들어가는 거야. 효소. 그래서 내분비는 호르몬이면서 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뇌하수체. 자, 뇌하수체라는 것은 우리 여기 간내 쪽에 조그만 건데 그 뇌하수체에서는 뭐 우리가 아기 날 때 뭐라 그래? 그 아픔을 잊어버릴 만큼 아기를 낳고 나면 희열이 잠시 온대요. 그게 옥시토신이거든요. 옥시토신. 이 뇌하수체에서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송가선이라고 있어요. 송가선. 송가선이 뭐예요? 여기서도 호르몬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멜라토닌. 자, 이게 이 멜라토닌은 송이라는 건 소나무 송자예요. 소나무 송자, 파인 트리, 소나무 송 열매만 하는 열매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멜라토닌이 나와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뭐 1ml, 2ml, 3ml, 5ml 이렇게 해서 미리수로 나오는데 이거는 보조식품, 건강 보조식품으로 나와요. 왜 이게 건강 보조식품으로 나오냐? 우리가 50세 이전에는 멜라토닌이 잘 나와. 그래서 뭐 커피라든가 뭐 어떤 중추신경 흥분제만 아니면 그냥 때 되면은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5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이 적게 나와. 그래서
나이 들면 늙으면 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 멜라토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나와요. 슈퍼에서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못 팔아요. 이건 전문의약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멜라토닌이 처음부터 예를 들면 졸피뎀이나 아티반이나 뭐 디아제팜이나 이런 수면제를 먹기 전에는 이 멜라토닌이 잘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먹은 사람이 이건 안 들어요. 이미 이거에 중독이 된 거야. 그래서 멜라토닌 효과 없어. 근데요, 처음부터 이제 뭐 신경을 좀 써서 그럴 경우 이 멜라토닌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 졸피뎀이나 아티바른이나 디아제팜을 먹는 사람은 이걸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면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으셔야 되고요. 멜라토닌 송가선이 뭐지?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뇌하수체, 송가선, 또 부갑상선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갑상선이라는 거는 여기에 나비 모양으로 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상선이 우리 몸에 열이 올라오는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이제 열이 올라오면 지금 너는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나와. 너 좀 심장을 다운시켜.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심장이 과열되게 뛰는 거야. 심장이. 그랬을 때 심장 좀 진정해. 너무 흥분하지 마. 이게 사실은 티록신이거든요. 그리고 부갑상선이라는 것은 티록신 바로 옆에 그거를 조절해주는 또 조그만 그 부갑상선이 있어요. 이게 다 내분비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우리 몸에 거의 자동차로 얘기하면 그 과열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부신이 있잖아요. 부신. 네,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이 내분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신이에요. 부신에서 뭐 나온다 그랬어요? 스테로이드. 부신은 신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약간 닭벼슬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스테로이드가 나와요. 우리 몸에서 터는 스테로이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스테로이드를 맞아요. 덱사메타손이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를 안 만들어내요.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너무나 쉽게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20세기의 최고의 약은 스테로이드라고 그랬어요. 덱사메타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환자들이 이제 뭐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보호자들 마지막 임종면회를 시켜주려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여줘야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그럴 때는 바로 우린 덱사를 쏴요. 쏘고 좀 시간을 늘려요. 의미가 없지만 쥐어짜는 거지. 우리가 쥐어짜는 거야. 부신해서 이거를 아주 쥐어짜서 그 스테로이드를 나오게 해서 이제 그 모든 이 냉각수거든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 모터가 그냥 딱 쓰기 일보 직전에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신의 문제가 생기면 진짜 모든 게 힘들어요. 몸도 무겁고 이게 이제 부신 쪽에 제일 문제가 온 사람이
그 이은하, 그 밤차 부르는 애 있잖아요. 그게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쿠싱 증후군. 쿠싱 증후군. 이게 다 부신 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신이 기억이 안 나면 이은하 그 가수의 이게 얼굴이 막 붓고 문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 돼요. 쿠싱 증후군. 그런데 이 부신이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내가 했지만 이건희 회장의 이 사람이 그 삼성병원의 수장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물론 뭐 유전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렇게 목이 막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뭐 진짜 그거를 뭐 수만 명의 그 직원들이 있으니 신경을 많이 쓰겠죠. 썼을 때 막 목이 뻣뻣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 도수 치료를 하거나 물리 치료를 하거나 이랬으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괜찮았을 텐데 이제 삼성병원에서도 이 빨리 낫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아까 트리암시놀론이나 덱사메타손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붙어버린 거지.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내분비라는 것은 안에서 오는, 몸속에서 오는 천연 효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뇌하수체, 송가선, 그 다음에 이제 부갑상선, 부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분비 쪽은 대충 훑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가 보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잖아요. 찾아봤을 때 이제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골격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생뚱맞게 내분비, 그럼 내분비가 뭐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분비 하나 지금 빼먹은 게 있어요.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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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비과에서 당뇨를 해요. 그러면 당뇨.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을 거예요. 당뇨는 병이 아니다. 왜? 글루코즈가 이게 포도당이야.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만 저장이 돼서 소변이나 혈액으로 이 당이 나오지만 않으면 당뇨는 없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병원에서 우리 이제 인증을 한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의사가 이제 뭐 우리 여기 간호사가 이제 그 희망병원에, 저 강화병원에다가 우리 부원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의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전공은 뭘 했어요? 뭐 계속 물어보는 거야. 혈압을 재는데 우리 혈압을 잴 때는 말 시키면 안 되거든. 그날 말하기도 뭐 하는데 그냥 맨 처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계속 시킨 거야. 과가 무슨 과예요? 뭐예요? 하니까 아니 저요 사실은 약사고요. 제 사실은 여기서 그냥 부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뭐 하니까 그래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그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니까 혈압이 나도 모르게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제 내가 한 2시쯤 갔어요. 내가 점심을 12시 반에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빈속에 가야 돼. 아침에 일찍 갔어야 되는데 하도 이번 이 12월 30일까지 이 검사지를 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그날밖에 시간이 없어. 난 아침이 더 바쁜 사람이니까. 하고 이제 2시에 갔어요. 밥 먹었으니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그거를 감안하고 합시다.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밥 먹고 123인가? 당이 나왔어. 우리가 당을 보통이 한 100 이하를 정상으로 봐요. 100 이상을 다 당뇨로 봐. 그럼 내가 당뇨예요? 아니에요. 밥을 먹고 금방 이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좀 나왔어. 123인가. 125인가 123인가. 100, 하여튼. 근데 이렇게 오르잖아요? 당뇨약을 딱 줘요. 자, 당뇨의 그게 인슐린이에요. 자, 인슐린이 뭐예요? 여러분들 비장이라고 있죠, 비장. 여기가 췌장, 판크레아틱, 췌장. 여기를 비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위로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바깥에서 인슐린을 당뇨약을 먹잖아요. 췌장에서 인슐린은 안분비예요. 스테로이드나 똑같아요. 아니 바깥에서 쉽게 들어오는데 내가 이 인슐린을 만들 이유가 있어요? 안 만들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벌써 100만 넘어가면 당뇨예요? 당뇨약을 딱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150까지 한 140까지만 해도 당이 있으면요 조금 많이 운동을 해주세요. 좀 줄넘기를 한 1000번을 하거나 아니면 1시간 반을 걷거나 이렇게 되면 이 포도당은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게 당뇨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인슐린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당뇨약이 점점 세지면서 내가 막 200에 400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인슐린이 제때제때 인슐린이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요? 효소라고 그랬죠. 호르몬. 이 효소가 자각을 하게끔 때 되면 밥 먹으면 만들어서 내야 되겠다 라고 할 만큼 밥을 꼭 3끼를 먹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많은 양이 아닌 작은 양을 3끼만 먹어주면 요만큼의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당뇨를 막 300, 400까지 나가게끔 하는 이유는 내가 한 끼, 2끼 안 먹고 한꺼번에 많이 먹든가 아니면 운동을 안 하든가 아니면 인슐린 약이 너무 세든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처방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답 나오죠? 밥을 3끼를 먹어주시고 주로 단백질을 드시고 왜냐면 글리코겐 이 근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운동을 해주시고 그런 처방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당뇨가 많은 이유가 옛날에 우리가 6.25 사변을 하면서 물로 밥을 애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는 물로 배를 채운 거야. 그러니까는 이 췌장이 점점 나빠진 거지.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근육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당뇨 안 옵니다. 제가 요번에 그 머슬랭인가 하는데 80세 먹은 노인네가 1위를 했더라고요. 78세인가? 그분이 이걸 한 지가 한 3년하고 5년밖에 안 됐는데 여자가 말랐어. 근데 그 단백질 있잖아요. 그 파우더를 먹고 이제 뭐 하면서 그 근육을 키우니까 그런 사람 당뇨 오라고 해서 당뇨 안 와요. 그런데 먹고 살만 하면 당뇨가 오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면. 왜? 너무 먹어대니까.
너무 좋은 거 많이 먹고 아유 그냥 졸립다 자자. 누워서 자면은 이거는 당뇨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먹은 것만큼 움직여주면 절대 당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당뇨 환자가 오면은 기간이 예를 들면은 뭐 5년,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굉장히 이미 췌장이 다 말릴 대로 말라들어졌어. 그러나 당뇨약을 줄이면서 당뇨약을 딱 끊으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왜? 이미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를 안 해요. 근데 그 당뇨약 끊으라고 하면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설명을 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당뇨약 끊고 이제부터 밥 3끼 먹고 운동해. 안 돼요. 200, 400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뇨약을 줄이세요. 줄이면서 밥 3끼를 먹으면서 운동하게 해주시면은 나을 수 있어요.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빡센 운동이 필요해요. 빡센 운동이. 잠깐만요. 그리고 내분비가 또 하나 뭐 빠진 거 없나요? 당뇨까지 했나요? 내분비, 그 다음에 뇌. 자, 여러분들 이것이 저번에도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뇌를 통과하는 경락 5가지. 족태양 방광경, 족소양 담경, 조경명 위경, 수소양 삼초경, 동맥. 이 5가지가 맥힌 사람들은 반드시 뇌졸중 뇌경색이 옵니다. 요번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파킨슨이 왔어요. 근데 우리 경락에 CV16에서 20이라는 거야. 자, CV16에서 20은 뭐예요? 여기가 맥혀서 구부러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동맥이 맥히게 된다는 거죠. 왜? 반대니까. 인맥은 여기고 동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파킨슨이라는 게 뭐냐?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경추가 있어요. 척추가 이렇게 있어요. 목하고 척추하고 분리됐어요. 분리되니까 뇌에서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전달 물질이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목하고 척추하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은요, 자기 머리가 무거우니까 떨어질까 봐요. 이러고 걸어요. 왜? 목 떨어지니까 안 되니까 이걸 빨리 막아야 되잖아.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배에 코어가 없어요.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눌러. 백가죽이 우리가 뭐 등가죽에 붙은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척추를 잡아주고 경추를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이 경락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이 인맥 16번에서 20번이 이거하고 동맥, 이거 파킨슨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있잖아요. 여기 동맥은 CV하고 연결이 돼 있고 T는 PC하고 상관이 있고 이거 뭐예요? 심포경, 수거름 심포경. 그러면 조경면 위경은 족태음 비경하고 관계가 있고 족소양 담경은 족거름 간경하고 관계가 있고 족태양 방광경은 족소음 신장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 뇌를 통과하는 경락은 결론은 뇌는
경락이 다 맥힌 거야. 이 뇌졸중이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치료가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지만 뇌경색은 진짜 100%예요. 100%. 99%도 아니에요. 그 외에는 뭐 100%란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뇌경색. 이거를 소리로 다 뚫어주는 거예요. 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뇌경색 환자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뇌경색 환자하고 뇌졸중을 구별을 못해요. 어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마비. 뇌경색도 마비가 오고요. 뇌졸중도 마비가 와요. 그런데 뇌졸중은 이미 뇌출혈이 돼서 근육 자체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자기 늘어난 대로 다 늘어났어. 그러니까는 뇌경색에 뭐 그냥 질질 끄는 정도? 이게 좀 하기는 했는데 좀 불편한 정도?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은 우리 뇌졸중 환자를 우리가 뭐 100% 치료해요.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요. 뇌경색 환자 약간 뇌에 굳어져 가는 거. 혈관이 굳어져서 조금 뭐 눈물 약간 흘리고 입 실룩대고 그다음에 발을 좀 끌고 내가 이제 방향을 잘 못 잡을 때 이럴 때는 이 뇌경색은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를 통과하는 경락 요거 시험에 나와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시고요. 네. 뇌에서 뇌졸중 이렇게 나와요. 후유증 이렇게도 나오고. 이 사람이 뇌졸중이 아닌데 이게 뇌졸중이 나오는 거야. 나한테 물어봐요. 뇌졸중도 아닌데 뇌졸중이 나왔어요. 우리 기계는 뭐 93% 그리고 뭐 1번에서 12번. 이 사람은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원인이 족소양 단경.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지. 이 사람이 판단하기 위해서 너 뇌졸중이야? 너 뇌경색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프로테이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 100%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맞아요. 99%도 아니에요. 100%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료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그 너무 이거에 이 글자에 해가지고 본인은 여기 경락이 맥혀서 뇌졸중이 올 수 있으니 술을 피하시고 따뜻한 차를 많이 마셔주시고 우루사를 먹어주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막 당황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를 너무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프로테이지와 경락 이걸로 인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대부분 거의 다 조심해야 되겠네 이러지. 내가 지금 가서 지금 어떤 사람이 뇌졸중 나 가서 검사해 볼래. MRI 찍어볼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MRI 찍어봤는데 안 했어. 거기 돌팔이야. 가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뇌 쪽에 파킨슨 이 뇌 쪽에 지금 제가 이거를 오늘 회의를 하는 바람에 내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뇌졸중, 그다음 파킨슨, 혼수 이런 게 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산소 공급을 좀 시켜주도록 운동도 좀 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뭐,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이런 글자가 나왔을 때 이 뇌는 거의 다 산소예요, 산소. 이것도 여기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바흐플라워. 그, 영국의 바흐라는 정신과 의사가 38가지의 꽃, 플라워잖아요. 꽃을 가지고 이 여기에 있는 주파수, 그때는 주파수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하나하나의 주파수를 다, 뭐, 예를 들면 프리퀸스 423.5 헤르츠. 여러분, 헤르츠가 무슨 뜻이죠? 헤르츠? 1헤르츠라는 뜻은 1초에 파동이 한 번, 이게 그거를 헤르츠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홀리, 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와 미움과 이런 걸 할 때 요 423.5 헤르츠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를 나중에서 알게 된 거고, 이거를 이 꽃에서 나오는 정유가 처음에는 이 바흐라는 그 영국의 정신과 의사가 그 소나무면 소나무, 또 국화면 국화를 물에다가 하루 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통증이나 이런 데다 발라주니까 치료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38가지의 그게 이제 감정 상태도 치유가 되더라. 요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게 더 발달이 돼서 우리가 아로마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힐링 센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아로마를 가지고 우리가 이 주파수, 우리가 38가지의 주파수를 해주는 거야. 그 체스트너트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주면 그 기름 안에 그 주파수가 들어가요. 우리가 물이 제일 빠르고, 물이 그 주파수를 저장을 하거나 기억하거나 이게 제일 빨라요. 근데 이제 오일은 그 밀도가 너무 조밀해서 이게 저장이 한 2번 정도 해줘요. 2~3번 정도, 여러 번 정도 그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이제 사업적으로 하려면 요 아로마를 만들어서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도. 근데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그 38가지의 주파수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수원 원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거기에다 올렸을 거예요. 제가 한번. 거기에 보면 그 1번서부터 38가지의 그 영어가 맨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프리퀀스 말고 그냥 단파, 그것도 적혀 있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과학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흐플라워 하면은 이번에 이제 어떤 암 환자가 분화겸 씨인가? 이분이 뭐가 나왔냐면 자기 불신, 자기가 바보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든다고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4년 전에 암이 걸렸는데 수술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항암도 안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계속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병원에 와보니까
별별 그게 다 뭐 고주파도 세고 면역 치료도 하고 시설보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왜 4년 동안 이렇게 바보같이 그러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알았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어떤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한가 동시에 그 주파수가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가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어느 경락이 약해. 어? 경락에 그 막 약한 데 가서 이걸 맥히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반에 도달한다 이러잖아, 열반에. 이거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나 자신을 연민, 자기 애, 이기적인 생각, 뭐 뭔가 완벽하려고 자기가 시도하는 거 이런 감정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걸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무념무상의 세계에 올라가서 있는 거잖아요. 벌써 이 38가지라든가 모든 그 오욕 칠정에 의해서 병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를 버리게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를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지금 나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자기의 그를 뭐 힘들고 괴로운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처님을 믿는 분들은 부처님 같이 그 왕자인데 그거를 버리고 그 대승불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사람들을 극락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물욕, 욕심 이런 게 다 의미가 없구나. 이거를 내려놓고 내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기쁜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실 기쁨도 어떻게 감정이겠죠? 그런데 어떤 자기를 내려놓는 거. 이런 그런 감정 상태가 없는 거를 열반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를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았지 이런 거를 할 때 그 프리켄스를 뭐 625Hz를 넣어주면은 그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와요. 바우플라워의 몇 가지의 감정 상태냐? 그 38가지다. 이게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또 한 번 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바우플라워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병원균에 대해서 공부 좀 할 거예요.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륵보살이 올 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륵 부처님이죠. 그 올 때 그 지구의 종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 지구에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귀가 아주 작은 괴질이 발생해서 심리를 가야 사람 하나씩을 만날 수 있다. 이게 그 격암유록이라는 책에 나와 있대요. 이게 그 괴질이 사실은 병균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 그다음에 곰팡이, 그다음에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병원균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전염이 될 때가 제일 위험할까요? 혈액이에요, 혈액. 피부에 오는 거는, 자, 피부라는 거는 맨 위에 있는 게 표피예요. 진피예요. 기점막이에요. 이게 곰팡이가 표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자를 써요. 사상균. 사상균. 실처럼 아주 길게, 우리요 곰팡이 핀 거 봐봐요. 위에만 곰팡이 펴요? 아니에요. 그 현미경으로 보면요, 아주 실 같은 게 내려가 있어요. 이 기점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좀약을 발랐어요. 치료돼요? 안 돼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 연고든 화장품이든 표피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진피까지 안 들어가. 진피까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거야. 진피층까지. 뭐 우리 그런 거잖아요. 어느 화장품을 바르면 진피층까지 들어갑니다. 너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여기에 열을 가해줘야 돼요. 모공을 열리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음파를 써야 돼요. 주파수, 초음파 같은 거 있잖아요. 발효, 이런 걸 해야 들어가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나 우리가 바이러스가요, 이런 데에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맨날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표피에다가 방수막을 처리를 했어. 어떠한 균도 못 들어와. 그런데 내가 모기가 물렸어. 여기를 긁었어. 거기가 러쉬가 됐어. 그럼 표피가 얇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공기 중에 있는 균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죽이려면은 표피까지 해서 절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으로는 안 돼요. 파동수로 이거 죽일 수 있어요. 파동수. 이것도 얘기하면 또 파동수 가지고 또 나의 잘못하면 이거 또 사이비처럼 해가지고 무슨 파동수로 모든 걸 치료한다고 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발톱 무좀에다가 이 파동수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빠지고 새로 나와요. 그건 내가 여러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파동수가 낫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가요. 기점막까지. 왜? 나노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군에다가 얘기가 따르게 됐지만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이거를 파동으로 치료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병원군에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이 웃기는 놈이에요. 이 기생충이 우리가 보통 그 회충약에 회충요충, 십이장충 이렇게 하잖아요. 회충 하나, 십이장충. 우리가 지금 먹는 회충약은 알벤다졸이라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알벤다졸이라고 해서 기생충을 죽이는 약이에요. 근데 이거는 해충, 요충, 십이장충밖에 안 죽어요. 그러면 촌충이나 디스토마나 흡충이나 이런 거는 안 죽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생충이 200가지가 넘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 결과에 기생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생충을 죽이는 거는 그 암 환자들 알벤다졸 기생충 계속 나와요. 그럼 알벤다졸 먹어서 기생충이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다른 데에 또 기생충이 또 있어요. 세포에 옆으로 전이가 돼.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 나온다 싶으면은 이 사람은 암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 먹으면 안 돼요. 육회든 그냥 회든 먹으면 안 돼요. 날거를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가를 다음 주에 제가 어떤 환자인데 이 환자가 한번 이 회를 먹고 죽었어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14개의 경락 반드시 외워가지고 판독을 하시는데 그걸로 판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